여러분께서는 정보처리기사 필기과정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드디어 5과목이에요. 5과목은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입니다. 이 과목에서는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론, 비용에 대한 거, 표준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뭐 보안이니, 인증이니, 암호화니, 이런 내용들, 장비에 대한 것도 약간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그리고 이 개발 표준안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개발 방법론은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요, 우리 제1과목에서 뭘 배웠냐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뭐, 폭포수니, 프로토타입이니, 애자일이니, 기억나죠? 바로 이 개발 방법론은 뭐냐면은, 그러한 그 생명 주기에서 이제 뭐 각각의 기법마다 정형화된 어떤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개발 절차가 있었고, 그죠? 그거랑 그때 사용하는 각각의 도구들,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화시킨 문서, 이게 바로 방법론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개발 방법론이 왜 필요하게 된 거냐? 필요하게 된 이유는요, 실제로 개발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이 표준화가 되면 생산성이 어때요? 높아져요. 그래서 개발 방법론을 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방법론을 이용하면 정형화된 절차 그리고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작업 공정이 어떻습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충분히. 그래서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서 결국 그것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방법론의 목적은요, 생산성의 향상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론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네, 여러분, 이건 시대에 따라 이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1970년대 구조적 방법론. 제가 왜 웃냐면 1970년대 하니까 굉장히 어마무시한 세월이 느껴져서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방법론은 햇살과도 같은 애입니다. 얘는요, 그 전에 어떤 무분별한 어떤 개발 절차를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문서화하는 처리 중심의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얘는 각각의 처리니까 프로세스 중심이다 이겁니다. 자료 중심이 아니라 프로세스 중심. 그리고 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문제 그대로에 접근하지 말고 우리 배운 거 있죠? 1과목에서 배웠죠? 모듈에 대해서. 마찬가지. 복잡한 문제를 통째로 다루지 말고 이것을 쭉쭉쭉 쪼개나가자 이겁니다. 쪼개서 어떻습니까? 쪼개나가는 게 뭐예요? 분할 작업, divide and conquer, 그죠? 분할을 해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할해 나가면서 각각의 모듈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런 원리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 얘는 좀 더 쉽고 이해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얘는 하향식 기능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맨 위에서 점점점 어때요? 그 문제를 세분화시켜 나가고 또 여기서 더 세분화시켜 나가는 이런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이에요. 하향식 기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는요, 이 구조적 방법론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느냐? 타당한지, 일단은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개발이 타당한지 검토, 타당해 이런 결론을 얻으면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실제로 뭡니까? 그 설계대로 구현, 즉 코딩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겠죠. 시험 단계. 그 다음 이상 없으면 운영, 유지, 보수 단계. 가장 FM적인 그런 단계죠. 네, 이게 구조적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조적인 기법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데이터 중심으로 얘를 구조적인 기법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좀 해보자. 네. 그래서 등장을 한 게 1980년대의 정보공학 방법론이에요. 얘는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는 이런 정형화된 기법, 앞에 구조적인 기법들이죠. 이런 애들을 그 규모가 커지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이들 각각을 서로 어떻게 됩니까? 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통합의 어떤 내용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 이것이 바로 정보공학 방법론이에요. 데이터 모델 중심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 통합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공학 그 방법론에서는요, 케이스 도구와 같은 공학적인 접근이 이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동화 작업이 이제 이때 이루어져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각각의 절차가 되게 간략화됐죠. 정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영역을 분석하고 그게 되면 영역 분석이 끝나면 업무 시스템 설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케이스와 같은 도구, 공학적인 접근, 데이터 모델 중심, 대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것은 정보공학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 1990년대 드디어 객체지향 방법론이 등장을 합니다. 객체라는 개념 우리 공부했죠? 예. 그 1과목에서 역시 배웠어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이들을 객체를 조립하고 이 조립한 객체로부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거. 이게 객체지향 방법론이에요. 당연히 구성 요소는 뭡니까? 객체, 그리고 이들 동일한 객체들을 묶어놓은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어떠한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객체지향에서는 객체지향 개념을 이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객체라는 거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다 디테일하죠. 그리고 모듈이라는 그 개념이 드디어 모듈화 작업이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객체지향에서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말들, 캡슐화 작업이라든가 추상화 작업이라든가 다형성 작업, 정보 은닉, 상속의 개념 이런 것들이 모두 등장을 하는 게 객체지향 방법론이에요. 얘는 객체를 이용해서 요구 분석, 설계, 그 다음 설계가 끝나면 구현, 그 다음 테스트 및 검증, 그 다음 인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CBD 나오죠. 바로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이에요.
CBD 기법, 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때 이 CBD 이용해서 저희도 자바, CBD, 자바라는 프로그램 있죠. 예. 그 언어하고 이 CBD 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그 프로젝트를 컴포넌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을 짧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요소를 다른 데서 또 재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간단 명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CBD 한참 인기 있었죠. CBD 방법론은 바로 2000년대를 말해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이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조립을 하는 거죠. 이걸 조립해서 시스템 개발하고, 그리고 뭐냐면 얘는 얘가 등장한 배경이 이 전의 방법론이 뭡니까? 객체 지향이잖아요. 이 객체 지향의 단점인 그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이 잘 안 돼요. 그거를 가능하게끔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CBD가. 그래서 그 컴포넌트의 그 재사용이 가능해서 프로그램 그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산성을 일단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최소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 CBD 방법론은 준비하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그 다음 전개, 그 다음 뭡니까? 예, 곧바로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정말 편리하고 바로 유즈 케이스 툴, 바로 요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이용해서 자, 이거 유즈 케이스 툴 아시죠, 여러분? 네, 이 케이스 툴. 이 유즈 케이스를 이용해서 쉽게 요구사항도 정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UI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마지막 애자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주기에 애자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뭐예요? 끊임없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당나귀의 귀처럼 어떻게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요구사항 변화에 민첩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계속 뺑뺑이 돌면서 개발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론. 이게 애자일이죠? 예.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소규모 프로젝트, 숙련된 개발자 집단에 적합한 것이 바로 뭡니까? 애자일이에요. 그럼 이 애자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적시성이에요. 예. 적시성. 즉,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의견이 가능한지 타당해보고 곧바로 반영하자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여기서는 문서가 이런 문서가 나와야 돼. 요 단계 넘어가면 요 문서 나와야 돼. 이것을 산출물이라고 불렀죠. 이러한 산출물보다는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 바로 애자일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자일에 대해서 이거는 생명주기뿐만 아니라 방법론까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사용자의 스토리. 이게 뭐예요? 사용자가 얘기하는 각각의 단계 뭡니까? 사용자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이거 들어보고 어때요? 아, 그래. 그러면 얘의 요구사항대로 계획하고 개발하고 승인 받아야 돼요. 그 승인 받는 과정에 사용자의 입김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때요? 아, 나 그거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서 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에 제품 계열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특정한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을 미리 정의해서 개발하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제 만드는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요새 3월 인터넷 들어보셨죠? IoT. 그러니까 요새는 밥통이 아니에요. TV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밥솥이지만 밥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휴대폰에서 뭐예요? 취사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돼야죠. 그렇게 되려면 커뮤니케이션 되기 위한 소프트웨어 칩이 밥통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예요. 그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론, 제품 계열 방법론입니다. 뜻만 알아두면 돼요. 영역공학과 응용공학으로 분류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품의 요구사항, 아키텍처, 조립생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연결시켜준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은 보시면 시험에 여러분 저는 이런 용어들 있죠. 이거 뭐 ISO 1207 1504 이런 거. 얘네들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개발할 때 이러한 표준적인 지침을 따라봐 이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표준과 관련해서 ISO IEC 1207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애는 표준협회에서 만든 표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다. 이거부터 우선 이거 먼저 암기하세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 표준 ISO IEC 1207. 그럼 뭐예요? 생명주기에 뭐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다 들어가죠? 얘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이게 1207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한 대로 만들면 된다고요. 그러면 ISO 9126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 척도에 대한 표준 지침이 9126이에요. 그 다음에 ISO IEC 1504가 있습니다.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그 조직 있죠? 우리 팀. 그러면 그 조직의 능력을 평가한다던가 각각 개발 단계, 공정이죠? 이 개발의 공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시켜주는 거. 바로 이 ISO IEC 1504가 뭐냐면 이 뒤에 스파이스. 요거 여러분 보이죠? 이 스파이스예요. 똑같습니다.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 됐죠, 여러분? 자, 이 프로세스 표준안대로 이 각각의 프로젝트가 표준안대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작업이 얼마나 잘 그 프로젝트가 그 조직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숙된 표준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데 크게 그 지침으로 CMMI, 스파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 CMMI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업무 능력 및 조직의 성숙도라는 거는 얼마나 잘 그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잘 개발하고 또 결함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 얼마나 통합 운영이 가능한가 이것을 평가하는 모델이에요. 자, 그 CMMI 이 평가 모델의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단계는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CMMI 이런 표준에 대한 문제가 의외로 잘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는 꼬박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는 이니셜 단계죠. 이 단계는 뭐냐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이거는 프로세스 성숙도가 전혀 안 갖춰진 단계를 말해요. 즉 뭐냐면 구조화된 어떤 프로세스도 없어요. 그 조직은. 그럼 뭐예요?
야, 나는 이거, 내가 이 부분 개발하려고 그래. 어떤 이제 그 조직에 5명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모여서 같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구난방이에요. 예, 어떤 애는 프로젝트 다 이해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뭐예요? 뭐가 어떤 건지 아예 모르는 애도 있고, 짬뽕이에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는데 어떤 그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 능력이 되는 애는 어때요? 혼자 알아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때부터 뭐 혼자 막 설계 뭘 어떻게 하고 막 자기 혼자 막 짜나가요. 근데 어떤 애는 뭘 하라는 건지 아예 몰라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개발활동 자체가 정형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직이란 개념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됩니다. 왜? 지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단계 조금 레벨 이제 1에서 2로 넘어가면 관리가 되는 단계가 돼요. 드디어 뭘 갖고 있어요? 그 조직이. 야, 우리 이런 프로젝트 만들 거야. 이거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 설계 지금 이런 단계거든. 자, 이 부분 뭐 이름이 갑을병정무가 있다. 그러면 야, 갑과 을 너네들은 요구 분석 명세서 한번 만들어 봐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병정 니네들은 뭐 또 그 툴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 장단점 한번 비교해보고 알아봐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각각의 업무들이 이제 뭡니까?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근간이 마련되는 게 관리 단계예요. 즉 기본적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이제 바탕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기본적 관리 활동들로부터 구체적 특정 영역으로 프로세스 체계가 확대 발전하는 조직. 이게 관리 단계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레벨 3 단계, 바로 정의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의 단계는요, 조직 차원의 뭘 갖고 있어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이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각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얘네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어떤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선 이 팀원들 각각을 교육을 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팀원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들어가요. 그리고 통합된 소프트웨어 관리 툴이 이제 슬슬 사용되는 게 정의 단계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용 측정치를 이제 수집하는 단계가 정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정량적 관리가 등장되죠. 이때는 드디어 정량적인 프로세스 관리나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가 이때 이루어져요. 프로세스들을 통계적이고 정략적으로 관리하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 프로세스 성과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산출해내고 이 산출치를 토대로 앞으로의 어떤 프로젝트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량적 관리 단계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예, 이 예측이 되니까 뭡니까? 이상 원인 같은 것들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겠는데 미리 조치를 취하자. 이런 것도 가능한 게 바로 정량적 관리. 그 다음 레벨 5의 최적화. 이건 뭐 더할 나위 없는 단계죠. 프로세스 성과 변동 중에서 일반적인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어때요?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어떤 결함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또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 다음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어떤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또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단계가 최적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에선 어떤 단계가 되죠? 점점 발전해 나가면 레벨 1에서 레벨 5로 진행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가능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 할 때 표준화는
CMMI 아니면 스파이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레벨 2 단계였다면 이제 레벨 3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보통 목표를 잡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스는요. 소프트웨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하는 국제 표준 도구를 말합니다. 자, 얘는요. 일단 단계를 보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예요. 그럼 먼저 레벨 0 나오죠. 예, 불완전 단계. 얘는 아예 프로세스가 구현되지 않아요. 그래 뭐예요? 목적,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으니까 목적 달성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 레벨 1 단계가 됩니다. 자, 레벨 1 단계는 우리가 뭡니까? 수행 단계 이렇게 부르죠. 어찌 됐건, 조직 내의 팀원들은 철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면서, 실제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레벨 1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어떻습니까? 어떤 좀 철저한 어떤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레벨 2의 관리 단계가 됩니다. 얘는 정해진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산출물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예, 그게 등장을 해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됩니다. 즉 요구 분석 이런 방법을 써서 해봤더니 요구 분석이 제대로 잘 도출이 됐다. 그럼 명세서를 만들자. 이게 되는 단계가 관리 단계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원 이 한도 안에서 프로세스를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품질이라든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하는지 산출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관리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레벨 3로 가요. 그럼 얘는 확립 단계죠? 확립 단계는 소프트웨어 공학 원칙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표준화시키고 문서화시키는 단계. 이게 바로, 확립 단계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공학 원칙에 기반해 정의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레벨 4, 예측 나오죠. 얘는 프로세스가 목적 달성을 위해 통제되고 양적인 측정을 통해 일관되게 수행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량적인, 앞에서 우리 이 CMMI의 정량적 관리 있죠. 얘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적화는 프로세스 수행 최적화, 지속적 개선. 됐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는 6단계, CMMI 5단계. 그죠? 예, 이런 내용들 여러분 각각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조적 분석 방법은 자료와 함수의 관점으로 요구 분석을 수행하며 함수보다는 자료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어요. 객체 지향 방법은 객체가 갖는 자료와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며 자료 흐름도가 대표적인 표기법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료 흐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구조적인 기법부터 이게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정보공학 방법은 자료에 중점을 두어 자료와 프로세스를 별개의 작업으로 병행 진행한 뒤에는 서로 간의 오류를 상관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그랬죠?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죠? 답번이에요. 정형명세 방법, 이거는 정형화된 어떤 표준화된 규칙, 언어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문서죠. 자, 시스템 상태와 상태 변화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UML의 대표적인 정형명세 방법의 표기법이다. 이건 아니죠? 답 4번입니다. 2번, 애자일 선언문은 애자일 방법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요약하고 있죠. 애자일 선언문의 내용으로 옳은 거 뭡니까? 아예 포괄적 문서보다는 제대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더 두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산출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네, 가본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프로세스에 더 큰 가치가 있다. 가본이 답입니다. 고객의 협력보다는 계약. 고객의 협력, 그죠? 의사소통, 변화의 대처, 능동적 대처,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세스, 개인과 상호작용.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가본이 답이에요. 애자일은, 엄청 중요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CMMI 프로세스 성도 수준 중 관리. 여러분, 관리는 뭐예요? 초기 단계, 관리 단계, 그 관리입니다. 특징으로만 묶은 것은 자, 기본적인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정의가 돼서 비용, 일정, 기능 등을 추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프로세스가 기본 프로세스가 일단은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프로세스대로 비용이나 일정이나 기능이 일단은 추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추적 작업, 감시, 품질 보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바로 이전에 성공한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답이에요. 관리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세스 그룹이 있다. 이렇게 일단 나왔는데 이거는 적어도 정의 단계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거는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분? 옵티마이즈 단계, 그죠? 최적화 단계, 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가번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4번, CMMI 모델의 정의 단계. 여러분, 관리 다음에 정의 단계죠? 정의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영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정의 단계는 일단은 레벨 1, 2를 모두 거쳐서 정의 단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일단은 통합해서 통합하죠. 통합된 소프트웨어 관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제품 통합, 의사결정 분석 및 해결,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교육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게 정의 단계예요. 그쵸? 예, 교육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조직의 프로세스 정의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조직 프로세스에 대한 성과를 관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성과는 정량적인 프로세스 관리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라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5번,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1995년에 ISO IEC에서 제정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국제표준은 뭐예요? 생명주기 나오면 뭡니까? 1207. 답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매치해서 한 번 더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